감사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Z세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해외 선교에 헌신해서 필요한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이 Z세대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문헌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의 짧은 영문 에세이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의 Z세대 20명, 크리스찬 10명, 또 난크리스찬 10명, 또 그들을 대상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 10명, 총 3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관 지향성과 타당성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금년 1월에 휴머니티즈 앤 소셜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정리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을 합쳐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세대, 젠지라고 하는 이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선교 분야는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수평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세계를 지리적, 인종적, 또 사회문화적인 경계에 따라 이해하고 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직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 이해는 너무 수평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수직적인 이해로 보충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선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Z세대는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이 미국 기준으로 나누어진 세대 구분인데 이 구분이 대체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받은 세대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Z세대는 X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X세대는 소위 친북의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친북의 세대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주 그냥 무난하게 살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주 감시적이었고 염려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녀에 대해서 이 과잉 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X세대가 자녀들 양육할 때는 자기들 부모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양성된 세대가 Z세대고 이 세대의 문화가 그렇게 많이 형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는 1995년, 90년대 중반 이후 대략 한 201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이고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20억 명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앞 세대, 밀레니엄 세대, Y세대와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 새로운 세대로 채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비자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의 편차가 나는 것은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경우에는 전체 소비자의 21.7%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좋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미디어 선호에 있어서 감각적인 미디어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이 세대가 세계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 세대 이후에는 한 세대라고 해도 문화를 공유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한 세대 안에 문화적인 일리성이 많아져서 세대 문화를 얘기하고 세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대 문화를 그래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 세대가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살펴볼 때 현대 기술에 일찍 노출이 되면서 특별한 세계관과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라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익숙한 상황입니다. 또 많은 이 기술들과 함께 태어나고 같이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보다 더 자기 주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앞선 세대, Y세대,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더 자기 주도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들의 부모 X세대가 소위 헬리콥터 페런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페런츠라는 것은 헬리콥터처럼 부모가 늘 떠 있어서 자녀가 뭐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 스타일이 아니고 좀 더 맡겨두고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양육하는 게 좋다는 그런 교육학적인 지식이 있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좀 더 독립적으로 양성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 주도적이고 학습에 있어서도 더 자기 주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력에 대해서 더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 과정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사회의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더 협력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많은 경우에 맞벌이 세대라는 것이 또한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감시할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입니다. 또 이들은 한 세대로서 두 차례의 국가적인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는 IMF 외환 위기를 겪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모의 표정을 보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더 들어서는 월가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입니다. 한 10년간의 인터뷰를 있죠. 그 사이에 두 번의 중요한 세계적인 재정 위기를 겪어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고 우울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TV 앞에서 혼자 지냈다. 또 동생과 함께 지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 미국의 Z세대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은 기업가 정신이 강하다. 보다도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유하는 가치에 대해서 헌신하는 환경을 돌보는 것이라든지 윤리적인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세대로서 헌신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크리스천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한국에도 교회의 그 고도 성장,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이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향을 살펴보면 세대가 더 새로워질수록 나중 세대가 될수록 더 포스트 크리스천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세계관 차원에서까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그런 문화적인 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계관의 특성은 미국에서도 간략하게 과학주의적인 사이언티즘의 경향을 띠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간략한 얘기였는데 저는 한국 연구를 통해서 이 점을 더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과학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많이 섞여 있는 포스트 모던 경향하고도 많이 섞여 있어서 과학주의이면서도 또 감성적인 경향이 있고 또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의 어떤 그 관점들을 상당히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논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공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또래 문화에 있어서도 과학주의적인 경향이 당연시되어서 서로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과학과 초자연계를 통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미국의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상황을 보았을 때는 역시 그 점에서 연결고리는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형이상학적인 차원과 과학주의를 연결하는 것이 그래도 카테고리상으로는, 범주상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난크리스찬들 경우에는 그 범주가 의미가 차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 상황에서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한국의 특히 비기독교적인 이 Z세대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는 그 범주마저도 없지 않은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범주마저도 없어서 그냥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도 별로 고민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어도 별로 고민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어도 그대로 괜찮은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는 그런 연결고리가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변증의 기회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할 때 다감각적인 경험주의, 그래서 여러 매체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또 접근하고, 또 여러 다감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가가고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많이 도전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적인 규범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굳게 우리는 확신하고 또 증거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론적인 틀을 고려해서 접근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존재론적인 과제와 인식론적인 과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식론적으로 등한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선포하기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인식론적으로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그들에게 맞추는 성유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타당성 구조는 피터 버그가 원래 주장했죠. 1967년 저서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레슬리 뉴비긴이 신학자로서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한 개념이죠. 이 타당성 구조, 어떻게 타당성을 판단하는가, 거기에 구조가 있는데 피터 버그는 그것을 단순히 인식론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베이스로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기반으로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공동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래 문화가 어떤가, 그 영향을 다 받는 가운데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이 Z세대의 타당성 구조는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믿는 고유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플랫폼이 중요한데 플랫폼이 기술적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플랫폼이 필요해. 그런데 이 세대하고 관계적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상대하려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직접 대면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관계적인 플랫폼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환경적인 세팅이 어떤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학습 환경이 어떤가, 학습 배우는 가르치는 스타일이 어떤가, 또 배우는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경험적으로 어떻게 더 가르칠 수 없을까 하는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잘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듯이 우리가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조심 다가가고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트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파악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들을 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일부러 초청을 해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의사결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 더러 일부러 이 세대를 고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역 멘토링, 멘토링 거꾸로 하는 거죠. 이들로부터 멘토링 받는 거예요. 문화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역 멘토링을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화라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성육신적 접근을 하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상황화를 해야 됩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면서, 그러나 역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적실하게 되도록, relevant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프로그램들, 메시지, 환경들을 비판적으로 상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또 그들의 질문, 꼭 철학적인 질문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고민, 마음속에 있는 실존적 질문들을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존적 질문들은 선교학자들이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는 질문만이 아니고 또 변증적인 질문만은 아니고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약한 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자 한 것, 또 그렇게 이 상황화의 노력을 한 것은 결국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열정에서 나왔다. 진정한 선교적인 열정은 결국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낮추고 동일시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지향성과 타당성 구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가급적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대는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또 의문을 동시에 던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윗세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이 세대는 이 세대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조심하더라고요. 일반화를 조심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러려니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그 내적인 변이도 많이 이 세대 문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이 핵가족 중심으로 자라온 세대고 또 상당 부분 소비 중심적이고 향락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과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시해요. 그런데 이 교회 같은 데 오면은 누가 어떻더라 이 소문이 뭐 조금 소문이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뭐 한 그런 것들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상당히 그러면서도 중시해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세대고 융통성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당연시하는 것도 질문을 하면서 꼭 그래야 되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생각하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손실, 불안정성을 또한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 거기다가 세월호 사건까지 겪었잖아요. 그래서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2007년에 월가 금융위기, 또 2014년에 세월호 사건, 한 세대가 이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겪은 세대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심리적으로 있다고 또 상담학자들이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해줬고요. 또 팀워크와 협업에 대해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익숙해요. 그리고 상당히 리더십 잠재력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들을 관찰하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좌절감을 극복해 보았다. 어려서부터. 거기에 강인함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멘토링 해주고 코칭을 하면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내적인 강인함이 앞선 세대, Y세대, 밀레니얼 세대하고 또 다른 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설교사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된 상황을 잘 다뤄줄 때 귀 기울여 듣고 저게 그냥 고리타분하다 그러면 귀를 안 기울이겠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전 세대는 어떻게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전도자로 헌신하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했다면 이 세대는 안정성을 따져가면서 헌신해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심을 시켜주면서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설 조용해야 하고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이래서 하는 것보다 이 세대에 맞춰서 단장도 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조용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한국 공의 인정이 많이 되었어요.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서적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또 펑펑 쓰는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대는 돈을 뭐하러 버는데 쓰려고 버는 거지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 형성된 것은 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이게 기술들 일찍부터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이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제가 한국 Z세대 인터뷰하면서 많이 확인이 되었어요. 뭐 직장에서도 취업을 했는데 빠르다는 걸 확실히 인정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이전 세대보다 빨리 문제 해결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벌써 듣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과학주의적인 경향은 상당히 선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긴 했지만 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을 만큼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표들을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기술적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교육에 의해서도 더 많이 강화되고 그래서 종교 교육에 있어서도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또 이 세속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운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물론 과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잘 통합이 돼야 되겠죠. 잘 인테그레이션 되는 가운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과학적으로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용주의인 관점을 이해하고 과학을 무시하는 태도보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어긋나지 않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경향을 띌 때 이 세대에 더 어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인과성을 중시하자는 커잘리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과성을 얘기하는 이들은 상당 부분 행동 위주의 행동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은 이제 유신론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또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있고 과학주의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보호도 이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이유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 가운데 이들은 소위 그 사실 확인, 리얼리티 체크를 많이 강조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많이 습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장한다고 다 믿지 않아요. 확인하는 습관이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진리 주장을 전달할 때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면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근거, 전문가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이론들의 한계도 이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또 물질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과학주의와 연결된 면도 보게 되고 결국 이 과학주의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그 공백을 우리는 외부 근원으로부터 충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마냥 이 세계관 그대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 점을 보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변정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이질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포스트 모던 경향이 띄고 있습니다. 또 형이상학적인 초자연적인 차원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노력의 변정에 초점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와 혼합이 된 과학주의 성향을 띠고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해요. 감성적으로. 싫으면 싫은 이유가 필요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차이점들을 이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잘 이해하고 그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대를 믿어줄 필요 그리고 이들의 타당성 구조를 고려하면서 결정을 스스로 잘 못하고 많이 의존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멘토링을 해주고 또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노력. 그래서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또 감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도울 필요. 또 선택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무관심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질문을 많이 던질 필요가 있죠.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서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향 생각을 하면서 또 종교다운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익명성을 존중 또 해줄 필요가 있고 그것도 어떤 윤리성의 한 부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의사결정을 잘 도울 필요가 있으면서도 또 배움에 있어서 여러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타당성 구조에서는 논리적 일관성, 일치성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성급히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화를 행하는 노력. 또 이들이 동료의 피드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또래에 의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 타당성 구조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 경험적인 학습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심지어 형이상학적인 내용,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경험적인 학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세계관 변화 과정에 있어서의 간증, 그 변화가 일어날 때의 그 계기, 사건 또 진술하게 얘기하는 것을 이들은 아주 귀담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활용했다. 또 어떤 아우리치 프로그램처럼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 이런 데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신뢰라는 단어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신뢰에 기반해서 접촉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성세대의 인식론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 세대의 인식론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노력이 성유신적 노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으면서 열정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노력.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결국 인식론적인 접촉점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대를 향한 사랑,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본적으로 선교학은 한 집단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동안
그 집단의 특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차이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문화의 유학들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인 차이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와 대화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은 초월적인 것에서 나온다. 세대를 초월하는 본질적인 것에서 나온다. 결국 그 본질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결국 여러 집단,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세대, 결국 원하는 것이 뭔가? 사랑으로 다가오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은 초세대적인 진리고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믿어주고 또 바라고 사랑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관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 관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서 여러 기술들도 활용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세계관 차원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더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